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은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특히 세포 호흡에 대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은 조금 넓혀서 개체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개체와 개체 간, 그리고 개체군과 개체군 간. 자, 먼저 개체군이 무엇이냐? 우리는 같은 개체들, 같은 종이 모여 삽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살아가는 같은 종의 무리를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정 지역 내에 서식하는 개체수, 즉 다시 말하면 단위 면적당, 단위 부피당 개체수를 우리는 개체군의 밀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체의 밀도는 만약에 새 개체가 태어나거나 혹은 바깥에 살던 개체가 이 개체군 안에 들어오거나 혹은 하면은 늘어나게 되겠고요. 혹은 이 개체군 안에 있던 개체가 사망하게 되거나 혹은 개체군 안에 있던 개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출하게 되는 경우에 줄어들게 되겠죠. 먹이의 양이 변한다거나 기후가 변한다거나 질병이 생긴다거나 천적이 들어왔다거나 하는 환경 요인도 이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체군의 개체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성장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먹이, 서식 공간 등이 만약에 충분해서 큰 제약 없이 생식이 가능하다면 개체수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파란색 그래프처럼 J자형 생존 곡선을 그릴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체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런 곡선들은 보통 어떨 때 나타나는 거냐?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한 개체군이나 자연재해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개체군이 다시 회복할 때 이런 현상을 띱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럴 수 없겠죠. 그러기 좀 어려울 거예요. 먹이, 서식 공간 등이 부족할 수도 있겠고요. 자원 경쟁이 심해졌을 수 있겠고요. 그 결과 노폐물만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럴 때는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지 않고 빨간색 그래프처럼 점차 일정해지는 S자형 생존 곡선을 보여요. 이 S자형 생존 곡선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요. J자형이 이상적인 상태일 때, S자형이 현실일 때,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복원한다고 한다면 멸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개체수를 이 J자형과 S자형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때 S자형이 점차 일정해지는 이 개체수를 우리가 환경 수용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환경이 먹이, 서식 공간 등이 자연 경쟁이 이러할 테니 우리 이 개체수는 이 정도로 앞으로 전망돼. 하지만 환경 저항이 없다면 J자형과 S자형의 차이를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데 먹이, 서식 공간 등이 충분하다면 제약이 없다면 이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 중 시간에 따라 살아남은 개체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개체수가 얼마나 살아남느냐, 우리가 이걸 생존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존 곡선은 생물의 개체의 어떤 전략 혹은 이 생물의 어떤 이 습성에 따라서도 생장 곡선이 좀 달라지는데요. 먼저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보죠. 맨 위에 있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체수가 수명을 먹어가면서 개체수가 거의 일정하다가 나이가 많을 때 확 떨어집니다. 일형 생존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새끼 때 부모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초기의 사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고, 수명이 크고 초기 사망이 낮다 보니 자손수를 적게 낳는 성향을 가져요. 사람이나 코끼리, 사자 같은 대형 표류가 이런 1형 생존 곡선에 해당합니다. 파란색 볼까요? 파란색 2형 생존 곡선입니다. 수명이 지나갈수록 개체수가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즉 연령대별 사망률이 일정한 다람쥐 같은 설치류, 참새 같은 조류 등이 이러한 2형 생존 곡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개체수가 확 떨어지는 이런 생물들도 있어요. 사명 생존 곡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손수는 많습니다만 어릴 때 개체가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등어, 굴 등의 어패류 등이
어패류들이 이러한 사명 생존곡선에 해당하는 개체가 될 거예요. 자, 개체군의 그 안에서 상호작용도 일어나겠죠. 서식지 확보, 먹이 획득, 배우자 독점 등을 위해서 세력권을 차지하고 다른 개체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는 텃세를 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체군 구성원 사이에서 힘의 순위에 따라 일정한 순위를 결정하여 개체군 내 질서를 유지하는 순위제가 보일 수도 있겠죠. 어떤 개체군 내에서는 리더가 개체군의 이동 방향을 결정하거나 적으로부터 도망치도록 하는 도망친데 지워졌네요. 행동을 지휘하여 개체군의 질서를 유지하는 리더제를 보이는 개체군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개체가 이를 분담하고 협력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역할에 분화된 사회생활을 보이는 개체군도 있을 거고요.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혈연관계 개체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가족생활도 보일 수 있겠죠. 이 개체군 아까 얘기했던 생장곡선과 비교해서 얘는 이러한 습성이 있으니 가족생활을 할 수도 있겠네,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겠네, 순위를 할 수도 있겠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생물들도 있죠. 어떠한 습성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예시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개체군들이 또 모여서 군집을 이룹니다. 한 지역에 사는 여러 종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많거나 점유하는 면적이 넓은 개체군이 있을 거예요. 가장 군집 내 영향력이 큰 종, 예를 들어 상갈나무 숲은 상갈나무가 많겠죠. 이걸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숲을 습지로 바꾸는 비버처럼 개체수나 점유 면적은 적을지언정 이 군집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개체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핵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급수 어류라든가 이산화황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서식하는 즈의류같이 특정 군집에서만 발견돼서 군집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지표종도 우리가 군집의 특징, 군집 중에 이런 지표종이 있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군집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방형구법이 있습니다. 조사할 군집에 여러 개의 방형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방형구들의 밀도, 그 안에 있는 방형구 안에 있는 각 종의 밀도, 빈도, 피도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 군집 안에 개체군이 중요한가, 우점종인가, 혹은 지표종은 환경에 대한 거니까 핵심종인가, 우점종인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우점종, 얼마나 중요치가 큰가는 우리가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합한 값으로서 우리가 중요치 그리고 우점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밀도는 이 전체 방향구의 면적 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로서 우리가 나타내고요. 구하고요. 빈도는 전체 방향구의 수 중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의 수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전체 방향구 수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의 수로서 우리가 빈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의 특정 종의 점유 면적을 구해서 피도를 구하고요. 상대 밀도라 하면 이 모든 종, 각각의 종들의 밀도를 다 합한 다음에 그 특정 종의 밀도를 비율을 계산해서 상대 밀도를, 모든 종, 각각의 종들의 빈도를 더한 다음에 특정 종의 빈도, 비율을 구해서 상대 빈도를, 모든 종의 피도를, 각각 종들의 피도를 다 합한 다음에 특정 종의 피도의 비를 구해서 상대 피도를 나타내. 이게 안에, 이 군집 안에 어떤 종이, 특히 식물종, 어떤 종이 가장 중요치가 큰지, 우점종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군집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산림, 강수량이 크고 식물이 자라기에 온도가 적당한 곳이죠. 초원, 강수량이 작은 곳이 초원을 이루게 됩니다. 사막은 강수량이 매우 적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사막이 형성됩니다. 습지나 수생군집은 하천, 호수 등이 연결된 곳 혹은 물속을 우리가 이런 군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습지 등의 수생군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군집도 위도에 따라 혹은 기온의 차이에 따라 고도마다 서로 다른 군집을 나타내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위도에 따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생물 군집이 다양한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툰드라, 좀 내려와서 침엽스림, 그리고 이제 저위도로 갈수록 낙엽수, 온대초원, 온대사막, 아예 적도 근처는 열대우림, 열대초원, 열대사막이 나타나는 이런 분포를 우리가 수평분포라고 얘기해요. 수평분포.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으니까 툰드라가, 저위로 갈수록 열대, 군집이 만들어지는데 강수량이 많으면 열대우림, 낙엽수림 이렇게 만들어지겠지만 강수량이 낮으니 열대사막, 온대사막, 아까 얘기했던 삼립, 초원, 사막, 수생근집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고도에 따라서도 기온의 차이가 이 같은 지역이지만 점 높이 올라갈수록, 즉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 서로 다른 군집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고도에서는 상록 활엽수가 많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낙엽 활엽수, 침엽수, 관목대가 등장하는 수직 분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도마다 서로 다른 군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군집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군집의 구조와 특성이 변하는 과정, 우리가 이걸 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이. 군집은 이렇게 그냥 쉽게 어떤 특성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특성과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용암, 대지나 건조한 맨땅이 일단 시작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지의류나 익기류가 정착하게 되면 토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흙인 토양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토양에 초본, 풀잎들이 자라기 시작하고요. 초원을 형성하게 되죠. 그 생물들이 거기 살기 시작하면서 생물의 작용과 암석의 풍화 등으로 인해서 토양이 점점 발달하면서 키 작은 나무가 번성하여 관몬잎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이 군집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빛 요구량이 많은 양수림을 형성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양지 할 때 양자죠. 그리고 숲 하층에서는 양수림이 뻗어나간다고 하면은 그 밑에서는 빛이 잘 안 들 거예요. 빛 요구량이 적은 음수가 성장하면서 음수와 양수가 둘 다 있는 호남림이 형성됩니다. 호남림에서 경쟁이 유리한 건 빛이 필요 없는 음수, 빛 요구량이 적은 음수가 살아남게 되고요. 음수림이 전환되면서 마지막으로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안정하게 일어나는 극상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용암이 흐른 대지, 건조한 맨땅, 어떠한 경류로 인해서 얘가 변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천이가 일어나며 군집의 구조와 특성이 변하게 됩니다. 군집 내에서도 역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체군이 함께 있게 되면은 자원을 두고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종간 경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쟁에 이긴다면 그 종은 살아남겠죠. 진 종은 사라질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경쟁 베타 원리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필요한 자원이 비슷한 개체군들이 같이 있다면 얘네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식지, 나무 어느 부분을 너가 살아, 어느 부분 살아, 먹이의 종류, 활동 시간 달리해서 경쟁을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서 혹은 생태지위 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다른 개체군이 서로 이득을 얻게끔 공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종이 서로 이득을 얻는 경우를 우리가 상리공생이라고 하고요. 한 종은 이득을 얻지만 다른 종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편리공생, 편파적이다 해서 편리공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득을 얻는 건 좋지만 편리공생은 지금 피해를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득도 없죠. 하지만 피해를 주면서까지 먹이와 서식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기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개체군 사이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포식과 피식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잡아먹는 생물을 우리가 포식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생물한테 잡아먹히는 먹이가 되는 생물을 피식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개체군과 군집을 얘기하면서 개체군이 어떤 특징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 개체군을 얘기할 수 있는지, 어떤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체군 내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군집을 얘기하면서 군집도 어떠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군집이 어떻게 변하는 천이의 과정을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군집 내 상호작용까지 얘기해 본 것 같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군집들까지도 모여집니다. 환경과 생물, 군집, 개체군이 다 모여있는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좀 약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이런 상호작용, 이러한
특징들, 예시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나도 공부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생태계에 대한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